뭐가 이상한가요? 이 땅 말이에요.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동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장미숙 씨로 되어 있네요. 명예 변경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동훈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이 땅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이 지역이 개발 예정이라 많이 올랐어요. 대략 5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동훈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병수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순을 맞은 오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죠. 장손인 윤희의 아들이 편지를 낭독하고 있었고, 케이크 위에는 70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교장으로 일하며 원리 원칙을 지켜온 그였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사진 찍을게요. 장녀 윤희가 핸드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옆에서 장남 동훈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처지라 늘 위축되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를 위해 웃어보려 했죠. 자, 모두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며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병수는 문득 아내 장미숙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수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나이까지 건강히 사셔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것도 큰 복이죠.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내조하며 살아온 조용한 주부처럼 보이는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말투에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병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고맙지. 이 나이까지 건강히 살아 가족들 곁에 있는 것도 복이라면 복이겠지.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나누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윤희의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선물했고 동우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따라 마셨어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조용히 병수 앞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가? 병수가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축하해요, 병수 씨. 당신 칠순을 맞아서 저도 제 인생 좀 살아보려고 해요. 이 서류가 제 선물이에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마침내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동우는 술잔을 든 채로 굳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갑작스럽게 변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해졌습니다. 병수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려고 해요. 미숙이 자리를 떠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촛불이 다 타서 꺼져가는 케이크와 어수선하게 널린 선물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 병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칠순을 맞은 잔칫날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 책을 읽고 글을 쓰던 그 공간에서 병수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과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어요. 수백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그 책장을 병수는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벽면에 작은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오랜만이군. 병수가 중얼거리며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숫자 키를 하나씩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8-2-4-7. 잊을 수 없는 그 날짜였습니다. 또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기장 한 권과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땅 문서 몇 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병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병수와 미숙, 그리고 미숙이 안고 있는 어린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이는 윤이나 동훈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아이였죠. 미숙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그 일만 아니었어도. 병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수기장을 펼치자 삐뚤삐뚤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그가 직접 쓴 기록들이었어요. 페이지마다 후회와 참회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가 아버지 서재를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병수가 산책을 나간 사이였어요. 바닥을 쓸고 있던 윤희는 책상 아래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윤희가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금세 알아볼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는 낯설었어요. 내가 아닌데. 동훈이도 아니고. 누구지?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198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윤희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혹시 사촌?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진짜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산책에서 돌아온 병수였습니다. 윤희는 급하게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윤희야, 벌써 일어났구나. 네, 아버지. 서재 좀 치워드릴게요. 병수는 서재를 둘러보며 뭔가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책장 뒤쪽을 흘끔 바라봤어요. 다행히 금고는 제자리에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혹시 바닥에 떨어진 것 없었니?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윤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동훈을 불러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이 사진 좀 봐. 아버지 서재에서 주었는데. 동훈이 사진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다른 애를 안고 있잖아. 1984년이면 우리 둘 다 태어나기 전인데. 그러게. 누구 아이일까? 남매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갑자기 내민 이혼 서류와 오늘 발견한 이상한 사진.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동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미숙이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미시고.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오랜 인내의 흔적이 어려 있었어요. 윤희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미숙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 순간 윤희는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단단히 굳어진 표정을 보고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혼은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긴. 4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너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윤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미숙은 윤희를 조용히 불러내 카페로 나갔습니다. 평소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문 미숙이었기에 윤희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미숙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희야, 이제 말해줄게.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몰래 키우던 걸 말이야. 엄마, 무슨. 병수가 40년 전에 한 여교사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지.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40년간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던 그 사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여교사는 누구예요? 김소영이라는 사람이었어. 내 아버지보다 10살 어린 국어교사였지. 예쁘고 똑똑했어. 미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어요. 난 알고도 모른 척했어. 그 여자한테 매달 용돈 보내는 것도, 아이 양육비 되는 것도, 장학금 명목으로 돈 보내는 것도 다 봤어. 하지만 참았지. 왜 참으셨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그때 너는 겨우 2살이었고 동훈이는 갓난아기였어. 이혼하면 너희가 고생할 게 뻔했거든.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까지만 참기로 했거든. 외할머니는 끝까지 내 아버지를 좋은 사위라고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어.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어졌지. 미숙은 핸드백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내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보낸 돈 기록이야. 매달 50만 원씩 20년 넘게 보냈어. 윤희가 통장을 받아보니 정말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동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과 함께 며칠 전 발견한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게 그 아이구나. 동훈은 사진을 보며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는 대학 등록금도 아껴가며 주시면서 남의 아이한테는 매달 돈을 보냈다고? 오빠,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사업자금 달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니. 동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던 터라 더욱 화가 났어요. 당장 따져봐야겠어. 동훈이 일어서려 하자 윤희가 말렸습니다. 오빠, 지금은 안 돼. 엄마가 조용히 하자고 했어. 조용히? 언제까지 조용히 할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동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 동훈아? 표정이 좋지 않네. 아버지는 우리한테 숨기는 게 없으세요? 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훈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소리니? 김소영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전 그 이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었어요. 어디서 그 이름을? 그 사람 아이한테 돈 보낸 거 다 알아요. 20년 넘게 매달 50만 원씩. 우리한테는 돈 아끼시면서 말이에요. 동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희가 뒤따라 나와 오빠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동훈아, 목소리 좀 낮춰. 왜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병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는 내 피부치야. 그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윤희도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감당하셨다고요. 병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받는 교장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이 순간이 오고 말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고요? 병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어요. 그때 미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큰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만해라, 너희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더 물어봐도 소용없어. 그 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간 숨겨왔던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직접 말해야 할 일이야. 미숙이 병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병수 씨.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동우는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재를 뒤지던 중 동우는 책장 뒤편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책장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주어 밀어보니 정말로 뒤로 밀려났고 그 안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금고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문서들이 몇 장 보였어요. 동우는 조심스럽게 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땅 문서였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꽤 큰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동훈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땅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이 땅이면 최소 몇 억은 될 텐데. 동훈은 급하게 그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이 땅 좀 봐주세요.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한 동훈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중년의 부동산 중개사가 문서를 받아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땅 말이에요. 현재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동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장미숙 씨로 되어 있네요. 명의 변경된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동훈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이 땅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이 지역이 개발 예정이라 많이 올랐어요. 대략 5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동훈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이 이미 어머니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준비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시각 미숙은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미숙이 인사하자 박 형사가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병수의 오랜 친구이자 퇴직한 경찰이었어요. 미숙 씨,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무슨 일이신가요? 형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988년에 사라진 김소영 교사 사건 기억하시죠? 박 형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미제 사건 중 하나였어요. 왜 갑자기 그 사건을?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끝내 시신도 못 찾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됐죠. 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복잡했어요. 증거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형사님은 뭔가 알고 계시잖아요.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의혹을 이제 확인하고 싶었어요.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그날 밤, 병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소영이가 쓰러졌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이에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현장에 가봤죠.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수도 김소영 씨도. 시신은요? 끝내 못 찾았어요. 병수는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활했고 저도 덮어버렸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일이었어요. 왜 덮어버리셨어요? 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사고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숙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품어온 의혹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병수가 그 아이를 계속 도왔던 거군요. 죄책감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아이는 김소영 씨가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사님, 이제라도 수사할 수 있나요? 글쎄요. 40년이 지났고 시효도 있고. 박 형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동훈이 땅 문서 이야기를 했나 봤어요.
엄마, 정말 그 땅을 엄마 명의로 바꾸신 거예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오래전에 바꿨어. 미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거든. 병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이 박 형사를 만나고 온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수 씨, 이제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병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인 상황에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모두. 병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윤희와 동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미숙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하겠다. 병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은 내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국어교사였어. 나보다 10살 어린 똑똑하고 예쁜 여자였지. 윤희와 동우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감정이 생겼다. 병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 1983년 봄이었지.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동훈이 물었습니다. 올해 42살이야. 너희와 비슷한 나이지. 윤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과 거의 같은 나이에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소영이는 혼자 그 아이를 키웠어. 나는 겁이 났다. 교장이라는 지위도 있었고 너희 엄마와 너희들도 있었거든. 병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어. 매달 50만 원씩.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왜 그 여자는 사라진 거예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1988년 어느 날 밤, 소영이가 나를 찾아왔어. 병수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 수술비가 많이 든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지. 그래서요? 나는 그때 거절했어. 너무 큰 돈이었거든. 1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 동훈과 윤희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소영이는 울면서 애원했어. 자기 아이,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줄 수 없었어. 병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소리를 질렀어.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병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화가 났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고 소리쳤지. 그래서요? 소영이가 나를 밀쳤어.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밀쳤다.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소영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 콘크리트 바닥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윤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즉시 죽은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의식을 잃었지. 나는 당황해서 박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박 형사가 와서 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어. 하지만 가는 도중에 소영이는 숨을 거뒀어. 동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살인이잖아요.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사고든 뭐든
사람을 죽였으면 신고했어야죠. 병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형사와 의논해서 그냥 실종으로 처리하기로 했어. 시신은 깊은 산에 묻었다. 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도왔던 거군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 소영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는 고아가 됐어. 친척도 없었고.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지. 고아원 이름이 뭐예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성심원이야.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었어. 그럼 그 아이 이름은요? 김태연이야. 소영이가 지어준 이름이었어. 병수는 모든 걸 털어놓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40년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다. 아버지가 계속 연락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장학금을 보냈어. 그 후론 연락하지 않았다. 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의 이복형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슬펐어요.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모를 거야. 소영이가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동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엄마를 죽였다는 것도 모르는 거네요. 동훈아. 윤희가 오빠를 말렸지만 동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만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하려는 거야.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 수 없어. 병수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나는 이제 그만해요, 병수 씨. 40년간 충분히 참았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진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어요. 윤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내 이복형,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신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우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미숙은 40년 만에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수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고백한 지금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미숙은 혼자 서재에 들어가 병수가 숨겨두었던 금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금고 안에는 병수가 보여주지 않은 다른 물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숙의 눈에 띈 것은 낡은 수첩 하나였어요. 겉표지에는 김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숙이 수첩을 펼쳐보니 김소영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병수가 40년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일기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오늘 병수 선생님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다. 놀라시긴 했지만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 미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소영이 어떤 심정으로 그 시간을 보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1983년 8월 20일. 태연이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이다. 병수 선생님은 매달 돈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지만 미안한 마음뿐이다. 나 혼자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신다. 미숙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김소영의 일기에는
태연이를 키우는 어려움과 동시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1985년 12월 3일. 태연이가 벌써 2돌이 지났다. 말도 제법 한다.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가장 마음 아프다.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텐데. 일기를 읽으면서 미숙은 김소영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일기를 통해 본 김소영은 그냥 한 아이의 엄마일 뿐이었어요. 1988년 10월 10일. 태연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든다. 병수 선생님께 부탁드려야겠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날짜가 김소영이 병수를 찾아간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 15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태연이를 부탁드리고 싶다. 병수 선생님의 부인인 미숙 씨께. 그분은 좋은 분이실 것이다. 아이들을 잘 키우시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태연이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면 좋겠다. 미숙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김소영이 자신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일기장 마지막에는 또 다른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김소영의 글씨였지만 훨씬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미숙 씨께. 만약 이 글을 읽게 되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태연이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병수 선생님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약했을 뿐입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태연이만큼은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미숙은 일기장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원망했던 김소영이 사실은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제야 미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수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태연이를 도왔는지, 왜 땅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았는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병수가 나에게 땅을 넘긴 건 김소영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라는 뜻이었구나. 미숙은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병수가 혼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숙이 일기장을 내밀자 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금고에 있더군요. 왜 이걸 숨기셨어요? 병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 씨가 저한테 태연이를 맡기고 싶어 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당신이 땅을 제 명의로 바꾼 것도 소영 씨의 부탁 때문이었죠?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 태연이를 미숙 씨에게 맡기고 싶다고. 당신이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속죄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태연이한테 보낸 돈도 소영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한 거야. 내 아이이기도 하고. 그때 윤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숙이 윤희에게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태연이 엄마가 쓴 일기야.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한테 당부한 게 있더라. 윤희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분이 저에게 태연이를 맡기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 내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던 거야. 윤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엄마, 그럼 태연이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지. 이제라도. 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처를 알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실을 말하면 돼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신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태연이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 씨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이제라도 들어줘야겠어. 그날 밤 세 사람은 태연이를 어떻게 찾아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김소영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이런 건가? 미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해하게 되는 것. 일주일 후 병수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40년간 숨겨온 진실의 무게를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었어요. 그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40년 전 그날 밤의 기록을 담은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미숙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병수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서에 가려고 해. 왜요? 이제 끝내야겠어. 더 이상 이 비밀을 안고 살 수는 없다.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수가 자수하려는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소영이에게도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였어요. 병수가 미리 연락했던 것 같았습니다. 병수야, 정말 이러려고? 박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 이제 끝내고 싶어? 40년간 이 짐을 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 자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없어. 박 형사는 병수를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적어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돼. 병수 씨, 미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이 감옥에 가면.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병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윤희와 동훈이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가 연락했나 봤어요. 아버지, 정말 자수하시려고요? 윤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면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동훈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정말로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박 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병수야, 김소영 씨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뭔 소리야? 그 여자가 너를 용서했어. 모든 사람이 박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김소영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어.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의식을 되찾았거든. 박 형사는 4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소영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병수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고였다. 태연이만 잘 부탁한다였어. 병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말을. 그래. 그 여자는 죽으면서도 너를 용서했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40년을 고통받으며 살았던 거야. 박 형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나도 그때 너한테 말해줘야 했는데 너무 충격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 윤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자수하지 마세요. 그분이 용서하셨다면서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시신도 없어. 게다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했잖아. 동훈도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사세요.
그게 진짜 속죄가 아닐까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수 씨, 김소영 씨 일기를 읽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네. 일기 마지막에 병수 선생님은 악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약했을 뿐이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병수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병수야, 자수하는 것보다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큰 벌이야. 그게 진짜 속죄지.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병수는 자수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태연이를 찾아가 보려고 해.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저도 같이 가겠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김소영 씨가 저에게 태연이를 맡기고 싶어 했다고 하셨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니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가족이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야지. 동우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가족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릴 건가요? 갑자기 찾아가서 나는 당신 아버지다라고 할 순 없잖아요. 천천히 접근해야겠지. 우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병수는 40년 전 메모해둔 태연이의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과연 아직도 유효한 번호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일 전화해보자.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아보고. 그날 저녁 병수는 마당에 나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김소영을 기억하고 그녀의 용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였어요. 소영아, 미안했어. 이제라도 태연이를 제대로 돌보겠어. 병수는 나무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는 미숙이 김소영의 일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숭고한 사랑과 용서를 느끼며 자신도 진정한 용서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김병수 가족은 서울 시내의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연이네 집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 식당이 바로 김태연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병수는 한 달 전 용기를 내어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심원에서 자란 김태연 씨 맞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태연은 놀라며 누구시죠? 라고 반문했어요. 병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장학금을 보내준 사람입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태연은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보내준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평생 궁금해했거든요. 정말 그분이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화 너머 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만남이 성사된 것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42살의 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병수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태연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김소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김태연입니다. 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병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김병수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정말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 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은요? 제 가족입니다. 아내 미숙이고 딸 윤희, 아들 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숙과 윤희, 동훈이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태연은 이들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상을 드시겠어요? 정말 감사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태연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각종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어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윤희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태연의 요리 솜씨가 뛰어난 것 같았어요. 태연 씨,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와 아이 둘이 있어요. 지금 아내는 친정에 가고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집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연은 고아원에서의 생활, 장학금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이야기, 요리를 배우게 된 계기 등을 들려줬어요. 사실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제게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지. 고아원에서는 익명이라고만 했거든요. 태연이 병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셨던 건가요? 병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어려운 아이를 돕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거든요. 태연의 말에 윤희와 동훈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시나요? 태연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소영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국어 교사셨고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었죠. 정말요? 우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때 윤희가 용기를 냈습니다. 태연 씨,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윤희야. 병수가 딸을 말렸지만 윤희는 계속했습니다. 저희도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태연이 당황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연 씨,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신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언제요? 40년 전 마지막 순간에요. 병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연아, 사실 나는 내 아버지야.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병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라고요? 그래. 40년 전 내 어머니와 잘못된 관계였지만 너는 분명 내 아들이야. 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들은 내 누나와 남동생이야.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오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사진에서 본 순간부터. 사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오빠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태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형제가 있었던 거네요. 동훈도 이제 태연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형,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요. 미숙이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연아, 내 어머니가 나에게 너를 부탁했어. 4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병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연아, 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날 저녁 태연의 아내와 아이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큰 가족에 모두 놀랐지만 금세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며칠 후 미숙은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병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벌은 충분히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생은 그냥 같이 살아봐요. 말없이 병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정말 고마워. 그 후 김병수는 매일 아침 마당의 작은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김소영에 대한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서였어요. 어느 저녁 병수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은혜는 때때로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용서는 때때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김병순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태연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4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모인 것이었어요.